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픈 데이터 포럼 열린 세미나 사회를 맡은 오픈 데이터 포럼 간사 박지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코로나19 사정 때문에 계속 온라인으로만 인사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직접 뵙고 여러분들 말씀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잘 해결돼서 직접 여러분 뵙고 말씀 청해 들을 수 있는 시간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오픈 데이터 포럼도 여러분들이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공유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열린 세미나는 데이터로 사회 문제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 관, 산, 학, 연과 시민분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작년에 이어 굉장히 오랜만에 좀 인사드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리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 유튜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제는 시민을 위한 공익 데이터 활동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마련해봤습니다.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공익 데이터라는 개념이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개념을 좀 소개하고 이런 활동 사례를 좀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익 데이터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내용 많으셨을 텐데요. 거기에서 큰 답을 얻어가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행사 시작하기 전에 오픈 데이터 포럼 의장이신 윤종수 변호사님, 운영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 데이터 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종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오픈 데이터 포럼 6월 세미나,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시민을 위한 공익 데이터의 활동과 과제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유하고 그를 개방하는 이유는 어떤 데이터의 공개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산업적 기반을 만들어내고 또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데이터 공개를 통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민이 스스로 또는 시민과 공공이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사회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오픈 데이터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의 발표가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시민을 위해 공익 데이터를 공개해서 그로서 무엇을 얻어냈는지 이에 관하여서 좋은 시사점을 줄 발표일 텐데요. 앞으로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결 혁신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뿐만 아니라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함께 참여하시는 다른 분들도 궁금한 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오픈 데이터 포럼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행사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열린 세미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제 발제 이후에 열린 토론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 활발하게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채팅창에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 지정하셔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발제를 시작을 할 텐데, 오늘은 두 분 주제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발제 자료는 오픈 데이터 포럼 홈페이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행사 후기 6월 열린 세미나란에 첨부 파일을 올려두었으니까 지금 같이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발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분은 코드 포 코리아 이준수 활동가입니다. 발제 주제는
최근에 민관 협력으로 많은 그 공익 데이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민관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드 포 코리아 활동과 공익 데이터라는 주제로 주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활동가님, 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포 코리아에서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는 시빅해커 이준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굳이 이런 소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제가 코드포 코리아뿐만 아니라 팀 크레센도라는 곳에서도 채팅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채팅봇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뭐 이루다 이런 것들도 보셨겠지만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중요한 분야이기도 해서요. 저희 팀 크레센도에서도 어떻게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코드포 코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 코드포 코리아는 공적 마스크 앱을 작년에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 개인 안심번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시빅 해킹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빅 해킹이 어떤 거냐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텐데 시빅 해킹이라는 것은 민간이 관에 어떠한 협력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 의미에서 결국에는 시민 개발자들이 공공의 일을 해결하고 그리고 본인이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활동들을 통틀어서 시빅 해킹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드포 코리아는 이런 시빅 해킹을 활동하시는 시빅 해커분들이 모여 계신 약 400명 정도의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아래 있는 코드포 코리아 홈페이지 가시면은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익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요. 공익 데이터가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사전에 질문해 주신 거에도 공익 데이터가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공익 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익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의 중간점에 있는 데이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공 데이터의 분야에는 최근에 뭐 코로나19 감염 현황이 데이터로 공개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항상 공공 데이터 활용 순위에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상청 날씨 예보 데이터도 공공 데이터로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2위, 3위, 4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가시면은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공개하면서 특히 예전에는 파일 데이터로만 공개되던 것들이 이제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API 형태나 다른 이제 머신 리더블한 형태로 공개가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활용도가 더 좋게 나아가고 있는 게 공공 데이터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데이터의 경우에는 공공의 분야가 아니라 이제 다른 민간 사업체나 단체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말하는데요. 민간 데이터에는 이제 최근에 택시 관련돼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티머니에서 서울에 있는 택시의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머니에서 이러한 서울 택시 이용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민간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통신사에서 얼마나 그 지역이 혼잡한지 나타내주는 기지국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숫자, 이러한 데이터들도 민간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은 공적 서비스의 영역이 조금 강했는데요. 밑에는 이제 네이버 지도에 있는 리뷰, 배달 업체에 있는 평점, 그리고 공유 킥보드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은 정말 민간 사업체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가 합쳐져 있는 건데 누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공공 데이터가 되기도 하고 민간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익 데이터는 이 중간점에서 두 개를 모두 활용하거나 공공 데이터가 공익 데이터로 작용을 하거나 민간 데이터가 공익 데이터로 작용을 하게 되는 상호 보완의 관계를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익 데이터가 중립적인 역할을 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6년에 프랑스에서 디지털 공화국 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공익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제정을 하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공익 데이터란 민간에서 나온 데이터 중에서 공공 정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와 공시가 정당화된 데이터라는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나온 데이터 중에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프랑스에서는 공익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꼭 이 정책 정의에 따라서 민간에서만 나온 데이터가 아니라 공공에서도 나온 공공 데이터도 꼭 공익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 데이터는 밑에 예시로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적 마스크 재고 정보 앱이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익 데이터로 활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재고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선 약국의 위치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약국에 따라서 중복 구매 방지 시스템이 연계돼서 이 마스크가 얼마나 판매됐는지를 결합해서 표현해준 공공 데이터 기반의 공익 데이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이라는 게 작년 7월쯤에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 해수욕장 혼잡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사람 숫자를 일일이 셀 수는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KT에서 그 해수욕장 주변에서 얼마나 접속이 되고 있는지를 활용해서 이 접속자 숫자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얼마나 그 해수욕장에 사람이 많이 붐비고 있는지를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기지국 접속 정보는 KT라는 민간 쪽에서 들고 있던 정보다 보니까 민간 데이터를 공익 데이터로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마스크 재고 정보 앱은 처음에는 저희가 일일이 다 수집하러 다녔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공개를 해주셨거든요. 사진으로도 공개를 해주셨고 한글 파일로도 공개를 해주시고 더 심한 경우는 이제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글 파일 내에 사진을 넣은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공개를 하지만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 번에 긁어 올 수 없을 정도로 약간 통일성이 없어서 저희가 민간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고 가공을 자원봉사자분들과 몇 개월 정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런 확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데 배달 앱에서 편의점 배달을 해주던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달 앱에 마스크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 데이터로 이러한 코로나19 데이터를 제공해달라는 혁신 제안톡을 저희가 올렸고요. 광화문 1번가에 이렇게 올렸었는데 바로 다음 날에 여기 과거에는 이제 정보화진흥원이었는데 그래서 정보화진흥원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바로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국민안심병원 그리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이런 병원들에 대한 데이터도 바로 다음 날에 공개를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 나오게 된 게 이 전에 사례에서 보듯이 마스크 재고 정보가 공공 데이터로 개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도 엑셀 파일로 공개가 되었고요. 선별검사소 위치도 엑셀 파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엑셀 파일을 자꾸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과거에는 확진자 정보를 사진이나 오른쪽에 보시는 한글 파일에 표 형태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각자의 지자체별로 사진의 형태로 이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소개하다 보니까 항상 이러한 형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 형태로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가 진정한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기에 너무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글 파일의 경우에는 기계가 직접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손으로 긁어서 엑셀 파일로 옮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호명이 있다 보니까 상호명을 네이버 지도 같은 곳에서 직접 검색을 해서 지도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사진으로 공개되고 한글로 공개되는 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확진자 정보도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힘들게 되어서 데이터로 어떤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활동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 결과로 활동을 하게 된 게 공적 마스크 앱을 제가 먼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제한톡에서 활용했던 그 공적 마스크 앱과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그 정보화진흥원에서 공적 마스크 데이터를 API 형태로 공개를 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API를 한 번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개발자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API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걸 또 구현하고 이해하고 배포하는 데 시간이 또 들다 보니까 저는 이 과정을 조금 줄이고 싶어서 미리 이 API가 나오기 전에 개발자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함께 데이터를 임의로 넣어서 배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약 150명 정도의 개발자분들이 미리 공적 마스크 앱을 함께 개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월 8일이나 9일쯤에 100개 정도의 공적 마스크 앱이 한 번에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가 없었던 시기에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해 주었고요. 결국에 이 데이터가 실제로 공개되었을 때는 데이터가 내용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는 유지된 상태로 내용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 100개 넘는 앱들이 한 번에 공개가 될 수 있었고 국민분들께서 많이 활용을 해 주실 수 있다고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 마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코드 포 코리아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고 왜 이런 활동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거의 1년 가량 공적 마스크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야기를 담아 두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혁신제한톡이 어떤 경로로 올라가게 되었고 몇 명이 어떤 의도로 왜 모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새벽까지 이런 공적 마스크 앱을 작업했던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밤샘 작업을 거의 20명, 30명 정도 채팅방에서 함께 하면서 이 공적 마스크 데이터는 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전화번호가 포함됐었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하면서 데이터가 거의 실시간으로 바뀌던 현장을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적 마스크가 나중에 표현되기로는 시빅 해커들의 전국민 해커톤 이런 느낌으로 2, 3일 정도 2, 30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시빅 해커로서 다들 나아가게 된 재밌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가 잘 의미 있는 형태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가보시면은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지자체별로 이름도 다르고 형태도 달라서 약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민간 기업에서 이런 데이터를 풀지만 저희 활동가나 개발자나 시민분들은 살짝 활용하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머신 리더블하고 파일 데이터의 형태로 잘 정제되어서 공개가 되고 결국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API의 형태로 공개가 된다면 이 데이터가 선순환의 구조를 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핵심 키워드가 밑에 머신 리더블하고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에 공공 데이터가 공익 데이터로 활용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공익 데이터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춰주었으면 정말 공익 데이터가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코드 포 코리아와 공익 데이터의 사례에 대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드 포 코리아 이준수 활동가님이 코드 포 코리아 활동과 공익 데이터라는 주제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흥미롭게도 공익 데이터를 이준수 활동가님은 민간 중심의 공익 데이터 혹은 민간 데이터 중심의 공익 데이터 혹은 공공 데이터 중심의 공익 데이터 혹은 양쪽이 다 섞인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그런 공익 데이터로 구분을 해주셨고, 아마 소개해주신 사례들은 대체로 다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함께했던 그런 공익 데이터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발제와 이런 개념 정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좀 전해드리면 정보화진흥원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게 좀 입에 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정보화진흥원이 이름이 워낙 좋아서 다들 입에 잘 익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바뀌었다는 점, 네, 한번 더 강조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발제 청해 듣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발제를 해주실 분은 데이터 민주주의 포럼 활동과 공익 데이터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김조은 활동가님입니다. 아마 비영리 섹터 혹은 시민사회에서 직접 데이터를 다루고 생산하는 그런 공익 데이터 사례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활동가님 그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조은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정보공개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노조 뭐 이런 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 저희 데이터 민주주의 포럼의 구성,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각 단체들이 해왔던 어떤 데이터 활동들 이런 거를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도 지금 헤매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공익 데이터란 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보고자 나왔습니다. 그럼 발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일단 먼저 데이터 민주주의 포럼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사실 어떤 커뮤니티, 연대체 이런 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 많은 데이터 정책들과 그리고 공익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하는 연대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데이터 민주주의 포럼이라는 사실 저희 이름 자체도 이번 연도에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제 정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좀 구성이 되게 됐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 점점 더 이제 디지털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고, 굉장히 이제 많은 데이터 관련한 정책들,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뭐 빅데이터라던가 이런 다양한 그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그런 산업과 이제 그런 디지털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점점 더 이제 그런 중심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각 시민사회에서 또는 각자의 어떤 노조라던가 이런 사회 영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던 많은 단체들이 각각의 고민을 가지고 사실 활동을 해오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공개를 주로 이제 고민을 하는 단체인데요. 그래서 공공 정보를 어떻게 잘 공개를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공공을 잘 감시를 하고 또 좋은 정보들을 본인들이 분석해서 사회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하는 단체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정보에 대한 관심과 데이터에 대한 관심, 공공 데이터 개방을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이제 부문 활동을 하고 있는, 이를테면 경제 쪽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경제 정의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실련이라던가, 또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플랫폼이 어떻게 이제 활용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던 빠띠라는 단체라던가, 그리고 사실 종래에 많은 지금 노조라거나 아니면 이제 정보인권 관련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사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 새로운 어떤 디지털 정책들, 이런 거에 대해서 산업 정책들, 그리고 또 뭐 공익에 관련한 정책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의 고민을 좀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작년이 특히나.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저희가 뭐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뭐 위원회들도 많이 만들어졌었고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있고 그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하는 어떤 정책으로서 작년 7월에 그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되죠. 그 전부터 이제 그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던가 데이터 산업 지원 이런 거에 대한 정책들이 확대되는 추세긴 했지만 이게 되게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기점이었는데 이제 이런 중요한 이제 정책들이 나와서 살펴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주요한 데이터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별로 시민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각 단위들에서 이 정책들을 좀 살펴봤을 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공공 데이터를 이제 많이 확대를 하겠다고도 계속 하는데 그러면 개방되어야 될 공공 데이터랑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모여서 그럼 이걸 한번 좀 토론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 저희 센터랑 그리고 빠띠 그리고 코드포 코리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실련이라던가 문화연대 이런 다양한 그리고 노조들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좀 모여가지고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 그래서 그 시민을 위한 사실 데이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좀 벌여보자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공익을 위한 데이터를 좀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모이게 되었고 이제 좀 몇 번의 이제 만남을 지속을 하고 저희도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런 거를 하게 되면서 데이터 민주주의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좀 이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공익 데이터인데. 저희도 굉장히 이 공익 데이터라는 거를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익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몇 가지로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이 독점하는 데이터의 반대말인 것이냐? 이를테면은 이제 민간이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공익을 위해서 이제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래서 공유를 하는 그런 개념의 데이터라고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데이터는 다 공익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공공이든 민간이든 막론하고 아니면은 사실 데이터 포 굿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그거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사실 데이터는 정말 공공선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라는 어떤 원칙이자 선언 뭐 이런 식으로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공익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제 뭐 앞으로 발전한 제도 속에 어떻게 녹아들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좀 고민 지점이 있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이런 디지털을 활용해서 더 민주주의로 꽃피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빠띠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공익 데이터 사실 우리도 공익 데이터는 처음이라 이걸 어떻게 좀 정의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될지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하셨었는데 사실 이제 참조 지점을 좀 찾다 보면은 주로는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 있는 그 디지털 공화국 법을 많이 참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서 사실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 이제 공익 데이터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오죠. 거기서 이제 민간에 속하거나 기존 공공 데이터 범주는 아니지만 공공 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로 공시가 정당화되는 데이터 이렇게 이제 좀 거기서는 그 디지털 공화국 법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기존에 그냥 공공에서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하는 어떤 공공 데이터의 영역은 아닌
어떤 민간이라거나 아니면 좀 애매한 영역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새롭게 공개하는 거를 이제 공익 데이터라고 주로 이제 부르는 경향들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라는 거에는 또 좀 의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사실 좀 크게 넓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공익 데이터라는 개념을 좀 공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오픈된 데이터를 좀 공익 데이터라고 좀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라던가 데이터 액티비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로 이제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고민할 때도 좀 넓게 개념을 잡아서 좀 공익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행정 감시를 위해서 이렇게 사이트들을 만들죠. 그래서 열려라 국회라던가 이렇게 그 국회에 있는 다양한 이제 공공 데이터들을 모아와서 이렇게 좀 더 가독성이 있게 시민들이 더 찾아보기 쉽게 반응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도 되게 오랫동안 되게 운영이 되어 왔던 공공 데이터 사이트고, 이런 사실 많은 통계청이라거나 이제 이런 데들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 데이터 사이트들도 있고, 아까 이제 준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 민간에서 이제 푸는 KT라거나 이렇게 뭐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신한 카드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민간사들이 이제 공개를 하는 데이터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민간 데이터들, 민간의 협조를 통해서 이제 좀 얻는 그런 데이터들 또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뭐 인구 이동이라거나 뭐 상권 분석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실 그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다 망라해서 사실 그 공익 데이터다라고 사실 지금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공익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공익 데이터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때에는 사실 이 민간 데이터 이 종래의 참조를 좀 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그럼 이제 민간의 데이터들을 얼마나 더 이제 좀 더 많은 협조를 구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강제적인 어떤 법을 통해가지고 더 이렇게 오픈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중요한 건 오픈된 데이터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오픈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오픈시킬 것이냐. 사실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이 갈 텐데, 저는 사실 그거 이전에 공공 데이터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 디지털 뉴딜이나 뭐 공공 데이터 개방 관련한 정책들을 이제 뭐 마주할 때마다 사실 그 공공에서 뭐 좀 많은 그 일하는 방법에 대한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그런 데이터나 정보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관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와요. 근데 관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지 형태의 그런 PDF 파일 이런 식으로 사실 공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오래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고, 매번 이제 데이터 정제를 새롭게 해서라도 이제 그 시민들한테 이제 그 공개하고 있는 것들이 주요한 데이터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도 하면서 코드 포 코리아랑 같이 이거를 제발 머신 리더블한 데이터로 좀 제공을 해달라, 이런 거를 이제 광화문 1번가에 저희가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부터가 사실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저희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 들어가 보면 파일 데이터 중에서 이제 한글 파일 데이터들도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저는 한글 파일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것이 어떤 데이터로서의 어떤 효용을 가지려면은 이제 이런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 데이터는 잘 준비가 되었는가, 이거를 한번 좀 처절하게 좀 고민을 하고 공공에서 어떤 손을 좀 써 주셔야 된다. 저는 거기에 니아가 좀 큰 어떤 그런 표준화를 시킬 수 있는 뭔가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뭐 공익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좀 두서없이 저희가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느냐 이걸로 좀 다시 돌아와 보면은 좀 많이 두서가 없죠 발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 보면은 저희는 그래서 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익 데이터란 무엇이고 사실 데이터란 게 무엇이고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은 시민들은 거의 대부분 좀 접해보지 못했고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민들이 좀 주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공익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좀 발굴해내고 계속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하고 발굴을 하는 거에 좀 역량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중요성을 두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연장선의 측면에서 이제 그 시민들도 사실 데이터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실 그 부문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 양질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축적된 데이터를 또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이제 오픈해서 더 많은 어떤 공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데이터 퍼블릭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도 이제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희가 좀 맥락을 잘 파악해야겠다 시민사회에서. 이런 전제와 맥락, 이 데이터 모두를 위한 데이터가 어떻게 하면은 구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토대를 잘 살펴보고 맥락을 잘 봐야겠다. 이런 거에 좀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라고 했을 때 너무 어렵거든요.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근데 사실 이런 기술들이 다 항상 늘 우리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었잖아요. 지금도 뭐 인터넷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우리 삶의 양식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더 포용적으로 사실 같이 결정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사실 시민들이 데이터 생산과 활용에 있어서 좀 주체적으로 참여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어떤 정책을 이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데이터 개방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 뭐 접근, 활용 범위, 책임과 구제 절차 이런 것 등에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의사 결정에서 이제 가버넌스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역량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거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익 데이터를 얘기할 때 이 공익 데이터의 개념 요거를 되게 좁게 많이 막 골몰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 디지털 공화국 법 자체도 사실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술의 발전이고 그런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통합적으로 가야 되고 시민들은 더 영향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참여를 시켜야 되고 이런 맥락에서 그리고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디지털 데이터라고 했을 때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인지를 시켜주면서 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맥락에서 사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과 확산을 촉진하는 한편 그것에 대한 일정한 한계를 정하는 것 사실 그것이 사실 디지털 공화국 법의 좀 저는 그 전반적인 전제 핵심 이런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 공익 데이터를 말할 때
공익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무엇을 공익 데이터로 줄 것인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시민적인 합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전제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좀 공부도 하고 있고요. 뭐 블록체인을 민주주의에 활용해야 할까요? 뭐 이런 주제로도 막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네,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데이터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정책적으로도 이제 좀 찬찬히 살펴보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정책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뭐 이루다 관련해서도 막 문제가 있고 이랬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지금 좀 규율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저희도 목소리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정보인권 관련한 단체들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한 작업들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의견러가 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활동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님께서 데이터 민주주의 포럼 활동 내용과 지금 시민사회 그 제3섹터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현황을 잘 공유를 해주셨고요. 요약을 해보면 뭐 기술이나 데이터 이런 정책들이 고도화되는데 시민들이 그걸 이해하거나 목소리를 내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타파하고자 시민분들의 데이터나 기술 관련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좀 많이 활용하는 시민사회 단체 측면에서 많이 활용하는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어서 아마 포럼을 계속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열린 토론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토론에 앞서서 패널분들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고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발제를 해주셨던 코드4 코리아 이준수 활동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뭐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네, 응원의 박수를 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이제 발제를 해주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김조은 활동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리서 오셨습니다. 목포대학교 김도순 교수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보이지 않지만 큰 박수로 미리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질의응답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한 3-4개 정도 오늘 패널 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요. 네, 먼저 김 교수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오늘 이제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채팅창이나 사전 질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이긴 한데 이게 공익 데이터라는 개념이 아직 정립된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개념, 뭐 지금 얼핏 보기에 공공 데이터와 차이가 잘 모르겠다라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개념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좀 관심 있게 보신 그런 사례들 지금 오늘 공유해 주신 그런 사례들 포함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공익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나 활동들 그리고 이런 활용 사례들이 좀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 좀 보완돼야 될 점, 뭐 과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그냥 순서 없이 그냥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포대학교의 법학과의 김도순 교수입니다. 예, 먼저 뭐 아주 뜻깊은 자리에 초대돼서요. 두 분의 활동가님들의 어떤 발표를 들으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어떤 고민과 또 포부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제 법학을 가르치고 있고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쭉 얘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공익 데이터에 대한
그 개념이라고 할까요? 아니 이 개념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익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개념을 정한 법률이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익 데이터란 그 어떻게 보면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일단 공익 데이터의 개념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데이터 또는 정보 이와 관련된 법의 어떤 그 뭐랄까요 현황을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그런 공익 데이터는 어떤 차별성을 갖는가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좀 더 논의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활동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주로 우리가 어떤 정보에 대한 청구를 하고 구하는 것은 이제까지 주로 이제 정부, 즉 국가를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법이 이제 그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 국민이 누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법은 기본적인 성격이 어떻게 보면 국가를 국민과의 관계에서 긴장의 관계로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행정력을 가지고 국민의 자유를 가끔은 제약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500조가 넘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활동하는지 국민들이 잘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감시하고 어떻게 보면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일단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법은 사실은 국민의 어떤 시민성을 위한,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통제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청구하고 이때 특별한 제한 사유, 정보공개법 구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와 관련됐다든지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됐다든지 또는 공개했을 경우에 공무의 어떤 정당한 수행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제한 사항이 아니라는 무조건 투명하게 공개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공개가 포인트입니다. 공개가.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활동가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공개를 했는데도 쓸 수 없는 사실상 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은 공개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분석도 하고 뭐 앱도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어떤 통계적인 목적 하에서 돌리고도 해야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머신 리더블하지 않게 그냥 이미지로 공개가 된다든지 그냥 종이 형태로 공개가 돼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와 국민 관계를 긴장 관계에 놓던 정보공개법의 한계를 좀 넘어서서 소위 이 정보 사회에서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 즉 데이터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원활하게 공개해가지고 제공해가지고 그것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도록 해야겠다라는 법으로 만든 것이 바로 공공데이터법입니다.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공데이터, 즉 다시 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라고 돼 있어 데이터라고 돼 있는데 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목록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주 선도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 역할의 한 부분을 오늘 우리 이 자리를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나 NIA에서 사실은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쪽에서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이지 어떤 데이터일 것을 어떻게 보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공개하라는 겁니다. 제공하라는 겁니다. 가능한 머신 리더블하게 활용하기 좋게 표준화시켜서 품질 좋게 제공하라는 것이 공공데이터법입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법상 만약에 대상이 아닌 것은 두 가지인데요. 크게 보면 하나는 제공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공개법과 똑같은 문제, 예를 들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국가안보와 관련 직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공공데이터법이라도 제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공데이터법은 정보공개법상
구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는 똑같이 공공데이터법도 공개에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는 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국가나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인데 저작자가 따로 있다든지, 보유 관리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원 저작자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그걸 국가가 만약에 마음대로 공개를 해버린다면 또 다른 불측에 손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꼭 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법은 국가나 보유 관리하면서도 그것을 공개하는데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개하라는 것이지,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목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공익 데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익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행정의 어떻게 보면 정당성 근거라고 하는 공익을 바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법입니다. 자, 이 말은 데이터 자체가 일정한 공익성을 띠거나 또는 그 해당 데이터가 공익에 이바지한다라는 것을 사실은 전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공익 데이터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좀 전에 활동학계에서도 어떤 발표에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바로 프랑스의 입법례입니다. 프랑스가 소위 디지털 공화국법, 프랑스 사회와 공동체가 디지털로 급격히 전환하기 위한 일종의 포부를 담은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디지털 공화국법에 바로 이 공익 데이터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설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공정책의 향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공공정책의 향상. 이걸 뭐 추상적으로 하면 공익일 겁니다. 공익을 위한 데이터다.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공익을 위한 데이터 중에서도 어디?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의무를 지우겠다는 겁니다. 즉 공개하고 공시하는 의무를 지우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법은 주로 공공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한 겁니다. 공공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개하기로 했다면 사실 이 공익 데이터의 관념은 민간을 향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주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이제는 정부의 아주 중요한 책무가 됐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과거에는 정보공개법상은 정부의 투명한 운영이라고 하는 긴장관계에서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보유 또는 관리하는 데이터를 충분히 머신 리더블하게 잘 공개를 해가지고 그것이 산업적인 가치 또 새로운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중요한 의무가 생긴 겁니다. 이제 지능정보 사회에서.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정부는 그렇다 치고, 즉 국가는 그렇다 치고, 데이터와 관련돼서 그 데이터가 민간 소유인 데이터인데 정부와 함께 몰싱이 된다든지 시너지 효과를 낸다든지, 또는 내가 민간인데 타인이 가지고 있는 민간 데이터 일부분을 내가 활용해서 훨씬 더 다른 측면에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에 대한 소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부는 우리가 세금도 내고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이 정보공개법이나 공공데이터법에 따라서 그런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 청구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분쟁조정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사적인 주체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의 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내가 나 이거 필요한데 뭐 네이버에서 카카오에서 또는 A라는 기업한테 너 그 데이터 나 좀 줘 라고 할 때 당연히 그 기업은 그것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구축된 거 난 줄 이유가 없어. 나는 공적 의무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당연히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이 바로 저는 공익 데이터의 기본적인 논의의 출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문제를 프랑스는 선제적으로 민이든 관이든 공익적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증명이 된다면 특히 민에 대해서 일정 공개와 공시 의무를 두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 바로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법이고요. 이러한 그 어떤 흐름은 사실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EU에서도 데이터 거버넌스법을 논의하면서 법안을 논의하면서 소위 데이터에 대한 이타주의, 이타성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이타주의라는 것은 사기업이나 민간이 발생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한 공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가능한 것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제공해야 되는 일반적인 이타성을 띄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입니다. 왜?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해져 있다는 겁니다. 공공과 민간을 나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이제는 그 두 데이터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민간 데이터에 주목하는 그런 데이터 이타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일본이 관민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을 또 만들었어요. 언뜻 보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 것처럼 보입니다. 아, 여기는 관미니까 관에 관한 데이터는 우리로 보면 공공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이고, 민에 관한 데이터라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공익 데이터에 관한 것을 뭔가 법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시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공공 데이터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 것이 여기서 관민 데이터라고 하면서 민간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권리 처리나 이런 부분을 해서 또는 필요하다면 사서 제공하라는 정도의 선언적 의미 정도를 두고 있고, 우리의 공공 데이터법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규율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인상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일본의 관민 데이터 활용 어떻게 촉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본법에서 바로 민간의 데이터라도, 즉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민간의 데이터라도 일정한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 보면 공익 데이터는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따로 개념 설정된 바가 없다. 따라서 지금 설정해야 된다. 그렇다면 공익 데이터가 기존의 데이터와의 관념에서 차별성은 무엇이냐? 바로 가치, 즉 공익이라고는 목표와 활용이든 데이터 자체든 그 공익성을 띠고 있는 또는 공익성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라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이고, 여기에 정부는 이미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공개 제공의 의무를 지고 있고, 결국은 공익 데이터의 포인트는 민간과 민간 간 또는 민간에 대해서 공공이 요구하는 그 권한과 관련돼서 논의가 어떻게 보면 집중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질문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뭐 거의 로스쿨 하시는 것처럼 그 공공 데이터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른바 이제 선진국에서 도입한 여러 제도들, 정책들, 법령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특히 뭐 잘 모르셨던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데이터 이타주의 관련된 것도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분 그 발제자분께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씩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바로 Q&A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준설 활동가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사전 질의에도 그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과 이제 개인정보 보호 쪽가 같이 이제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최근에 안심번호 사례도 코드포코리아가 좀 많이 관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그 공익 데이터 활동 중에 하나로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개인정보 보호 쪽 안심번호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시면, 작년에는 이제 공적 마스크 제도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유명했다면 상대적으로 안심번호 사례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그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작년 12월쯤부터 이제 수기 입장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가지고 고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수기 입장을 왜 생각을 했었냐면, 그 입장할 때 저희가 개인 전화번호랑 이름이랑 거주지까지 그때는 아마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사가 그때 나왔을 때 그 출입 명부를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개인정보 측면에 있어서 감염병의 추적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충됐었던 약간 사례로서 저희가 12월 달쯤에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추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민감 정보인 휴대폰 번호나 거주지 같은 정보는 숨기는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개인별로 무작위 코드를 생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휴대폰 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처음에는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곳에서 저희 코드4코리아에 어떠한 형태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다는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개인 안심번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게 처음에는 영어 대문자랑 소문자랑 숫자를 결합하는 형태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26글자가 되고 소문자까지 합치면 52글자가 되는데 저희가 개인 전화번호로 대응을 하는 데에는 충분한 숫자였어요. 근데 그 개인이 직접 그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거를 외우게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생각을 좀 바꿔서 이제 한글 2글자와 숫자 4글자로 합쳐서 외우기 쉽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변환을 시켰고요. 그래서 개인 안심번호가 사실은 잘 안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계속 했었는데 사실은 그 전화번호 대신에 개인 안심번호를 적으셔도 역학조사를 할 때 시스템상에서 그 개인 안심번호를 집어넣으면은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치환이 돼서 추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안심번호는 특히 이제 개인의 정보와 개인 정보와 감염병과 그리고 추적 그리고 민간의 어떤 보호를 위한 약간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저희 코드4 코리아에서도 되게 많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사례보다 개인 안심번호가 사실은 조금 더 저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도 되게 공익 데이터로서 좋은 역할을 한 프로젝트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례 공유 감사드리고요. 뭐 이제 휴대전화 번호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이제 데이터화해서 이제 공유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안심번호라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화한 결과물이 공유되는 게 이제 국민분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에서 민과 관이 정말 힘을 합쳐서 좋은 제도를 도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휴대전화 번호보다는 안심번호를 꼭 외우셔서 네, 그 QR코드에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QR코드에 같이 나오는 그 몇 자리죠? 총 6자리 네, 기억을 해두시고 코드4 코리아 이름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 Q&A 가기 전에 마지막에 김조은 활동가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고 이제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데이터 민주주의 포럼, 대민 포럼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시민분들이랑 같이 이제 교육도 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오늘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데이터가 중요해진 사회에서 필요한 시민분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혹은 데이터 역량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노력이 좀 필요한 건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네, 그 준비하시는 뭐 사업과 연계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말 저도 C 언어 뭐 이런 거 파이썬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요. 저는 정말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개발자분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능력자들이 많아서 참 다행이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코딩을 배우신다고들 하는데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들지만 어쨌든 사실 저희가 모두가 다 그런 개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사실 시민들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이고 이게 뭐 어떻게 나의 데이터는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누구한테 보관이 되고 뭐 어쨌든 이런 데이터에 관한 어떤 정책들이라거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이런 게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내가 진짜 실제로 뭐 어떻게 데이터에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데이터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좀 리터러시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떤 활동, 데이터 액티비즘을 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할 때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내가 API를 실제로 막 구현해 낼 수는 없지만 이런 거를 좀 그 개발자 분들한테 부탁하면 이렇게 수집해서 내가 요걸 알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어떤 그 부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곳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거를 이런 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협업을 하면은 더 잘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공익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쓸 수 있겠구나. 요런 것들이 좀 되면, 그러니까 코드 포 코리아에 이렇게 부탁을 해볼 수 있는 제안서를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리터러시를 좀 갖추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코드포 코리아와 함께 할 수 있는 개발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혹은 데이터 과학자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떻게 보면 영어 외국어로 치면 이제 생활 영어 정도, 생활 외국어 정도 수준의 데이터 리터러시만 있으면 좀 자유롭게 시민분들이 지금 이제 기술 시대, 데이터 시대를 살아가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주제인 이제 공익 데이터 활동도 사실은 기존의 산업 측면에서 많이 논의됐던 데이터를 우리 일상과 민주주의에 조금 더 많이 스며들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쌓여 있는데 오늘 다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조금 될 정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Q&A를 진행할 텐데요. 이 채팅창 안내에도 보시다시피 추첨을 통해서 5분께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을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상품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안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제가 구독을 요청드렸더니 지금 어쨌든 데이터를 다루는 곳이니까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총 20분이 구독자가 추가된 것을 방금 확인을 했고요. 네, 한 90분 정도 참여하고 계신 나머지 70분은 다 구독을 이미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이 계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겨주신 Q&A를 이제 순서대로 한번 소화를 해볼 텐데요. 뭐 지금 패널 3분께서 자유롭게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제가 뭐 적합한 분이 있으신 것 같으면 제가 좀 지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 가장 먼저 주신 분은 양정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공익 데이터의 개방 범위 활용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영역은 어떤 것이며, 시민들이 이제 공익 데이터 관련된 그런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공익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조금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부족한 영역, 아까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교수님이나 자유롭게 일단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은 각자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공익 데이터요? 아니면 지금 질문은 아마 공익 데이터, 공익 공공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약간 섞여 있는 네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그 선회에서 둘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공공 데이터부터 하죠. 공공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보는 겁니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누가 가지고 있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공공 데이터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는 당연히 공공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또 권리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이런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공공 데이터와 관련돼서 아마 세계 1위 정책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보공개법은 청구했을 경우에 개별 건당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구조라면 공공데이터법은 일단 자발적으로 정부가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도 공개하고
청구가 있기 전에도 얼마든지 공공데이터 포털을 들어가서 머신 리더블한 데이터를 다양하게 이제 누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에 없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 저 기관이 분명히 이런 데이터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줘라고 했는데 그 기관은 미안해 노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개인정보와 관련될 수 있어, 아니면 우리 영업 비밀과 관련돼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공기업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또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될 수도 있어, 또는 비밀과 관련될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될 수 있어. 이런 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권리에. 그때 우리는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도 지금 많이 얘기가 되는 것들이 바로 개인정보 이슈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게 개인정보가 이제는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어떤 하나의 무기가 돼버린 게 아닌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보를 내놓지 않는 하나의 핑계가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말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개인정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정보사에서 지켜져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것은, 정부는 그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가명 조치라든지 익명 조치라든지 소위 데이터 3법으로 해서 도입된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합법성 조치를 충분히 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런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공데이터에 관한 부분을 잠깐 접어두고 공익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공익데이터는 분명히 목적, 즉 데이터의 목적이나 데이터 자체가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공이 생산을 했든 보유 관리하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이 보유 관리하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자. 뭘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선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바로 공익데이터의 관념입니다. 공공이 가지고 있는데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 그건 당연히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공데이터법에 이미 포괄적인 체계가 다 마련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버시와 문제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 문제든, 이런 문제가 아니면 당연히 제공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경우일 겁니다. 자, 그러면 남는 문제는 민간에 대해서 다른 개인이,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활용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요구는 가능하지만 문제는, 핵심은 상대방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공익적 가치가 있대라고 해서 그것을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가 바로 핵심입니다. 의무가 있느냐. 자, 그렇게 되면 문제는 나도 자유를 누리는, 즉 사유재산의 자유이든 아니면 경제활동의 자유이든 일반 행동권의 자유이든, 나의 자유 영역을 왜 타인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적 주체가 나한테 이걸 왜 공개하라고 강제하지, 의무를 주지가 바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해결의 포인트는 바로 공익성이라고 지금 공공데이터는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해묵은 논쟁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흔히 민법에서 얘기하는 소유권의 대상이 돼서 그것을 거래하거나 제공하고 하는 주체로서 우리 법치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가도 첫 번째 문제지만,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접어두더라도 일단 심정적으로 불편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공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나한테 강제해서 가져가겠다고, 이걸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공이, 또는 개인이 공공을 통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만들기에는 일반적인 데이터인 경우는 사실은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해당 주체에 대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한다라고 하는 비판도 당연히 또 감수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 시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역은 그러면 잠깐 놓아두고 다른 영역으로 조금만 넘어오면 저는 공익데이터의 활용 지점이 좀 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같이 투자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공공도 투자하고요, 민간이 매칭펀드의 영역이든 같이 투자하는 경우, 또는 공공이 재원을 제공해서 민간이 시스템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그냥 민간이 이건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다 구축해서 내가 다 생산한, 나만이 독점적 권리를 가진 정보야 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정부가, 즉 공공이 공적 자원을 가지고 투자한 사업조차도 그 데이터는 정부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논의입니다. 그러면 그 영역만이라도 공익성이 강한 경우에는 공익 데이터의 관념을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정부가 투자하거나, 즉 재원을
드렸거나 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재원을 드린 경우에는 여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공익적 성격이 상당히 강할 것 같다고 미리 판단이 된다면 제공하고 즉 재원을 지급하거나 또는 같이 하는 사업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해당 기업과 조율을 해서 향후의 데이터를 기업도 사적 활동을 통해서 활용하지만 기업이 활용할 수도 있지만 공공의 영역도 타인들도 일반 개인들도 정부도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형태로 해서 진행한다면 그 영역에서만큼은 공익 데이터의 관념이 당장이라도 직접적으로 저는 활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일단 전제해서 데이터도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전제하고 보면 공짜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공 필요가 있다고 공짜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정부가 만약에 그냥 이거 꼭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해라고 그대로 가져간다면 당연히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상이 핵심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느냐가 핵심이 되는데 문제는 부동산, 차량 이런 것들은 토지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가 이미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다라는 게 가치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쪽, 즉 내줘야 하는 곳은 매우 높은 가치를 얘기하실 것이고 쓰는 쪽에서는 분명히 또 생각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이 활용에서의 또 역시 넘어야 되는 큰 산이 될 겁니다. 정당한 보상을 주고 공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같이 활용하는 정도의 기반이 갖춰진다면 말 그대로 공익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치, 우리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교수님 그 답변으로 지금 Q&A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공공 데이터, 공익 데이터 관련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마 좀 많은 부분 의문점이 좀 해소되셨을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좀 강조하신 부분은 민간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도 중요하지만 공공과 민간이 함께 그 부분 좀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선 살펴봐야 될 것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해서 혹은 공공이 재원을 많이 마련했는데 민간이 참여했던 뭐 그런 영역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좀 공익 목적으로 국민들이 같이 볼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좀 제도적으로 공개를 좀 뒷받침하거나 관련된 법제도를 만들어가는 혹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나눠서 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어서 질문을 그 나머지 두 패널께 이 질문 포함해서 시민을 위한 공익 데이터 활동에 관련 최근 이슈와 해결 사례가 궁금합니다라고 전승호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그래서 좀 활용 사례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각자 생각하시는 한 가지씩만 꼽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데이터를 공익 목적으로 뭐 민간 데이터가 됐든 공공 데이터가 됐든 뭐 전체적으로 공익 데이터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시민을 위한 그런 활동 사례 중에 좀 소개할 만한 것들이 혼자만 알고 계셨던 거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두 분 자유롭게. 네. 사실 그 사례에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 봐주시고 계신 박지원 변호사님께서 거의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알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요. 빠띠에서 제가 발제 자료 안에도 사실 넣어놨었는데 그 공익 데이터 실험실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했던 그 공익 데이터 실험 사례들이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무이라는 그 장애 운동하는 단체에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이제 그 무리가 없는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가 좀 보장이 되는 어떤 그 교통 환승 맵 이런 거를 이제 만들었었어요. 그거를 이제 공공 데이터도 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받고 또 현장에서 사실 그 실제로 이제 장애인 분들이 체감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현장에서 같이 이제 정보를 모아가지고 장애를 좀 그 장애인 분들도 이제 그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실 수 이용할 때에 좀 정보를 얻고 그거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맵을 좀 만들었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공익 데이터에 좀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리고 그 안심 번호도 정말 좋은 공익 데이터 네, 활용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전 질문에 대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정부에서 좀 해야 될 역할 여쭤보셨잖아요. 저는 사실 정부에서 정말 꼭 돼야 될 것 같은 거는 그 공공 데이터의 품질 보장. 이거를 좀 어떤 기관에선가 나서서 좀 품질 보장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굉장히 큰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머신 리더블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나 좀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머신 리더블이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이미지 파일이나 이런 걸로 사실 올리지 않고 뭐 PDF로 표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는 그 몇 가지 원칙만 사실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그 공공에서 사실 개인 정보들을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하게 되죠. 특히나 뭐 의료 정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개인 정보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이걸 넘길 것인지, 이 활용 어떤 범위까지 활용 가능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논의가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 좀 이제 시민적인 합의를 가지고 좀 이뤄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그런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 굉장히 좀 종래 공공 데이터 상으로는 좀 이렇게 공개가 좀 불가능할 수 있지만 굉장히 공익적으로 쓰일 수 있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미국에서 뭐 선샤인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처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공개하잖아요. 어떤 의사가 어떤 제약사 것들을 처방했는지 이런 거 이제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거를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데이터를 공개하기도 하는데 저희도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그 공공에 더 많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들도 많이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국가가 더 나서서 좀 그런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그 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 중에 널채움이라는 단체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박지한 변호사님도 알고 계실 텐데 서울시에서 쓰레기 데이터를 공개를 잘 안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를 버리면은 어떤 분리수거 장소로 이동하고 소각장으로 이동하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를 데이터 형태로 공개를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매일의 데이터, 일간 데이터는 잘 공개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이 데이터가 필요한데 공개를 해주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공 데이터 개방과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월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와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있고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을 재활용이 가능하게 분리수거를 했지만 데이터를 뜯어봤을 때는 모든 플라스틱이 그냥 소각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개방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플라스틱 사례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익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실생활에 더 연관이 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인상 깊게 보았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혼자만 알기 아까운 좋은 사례들 잘 말씀을 해주셨고 두 분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제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공익 데이터 그런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그게 공공 데이터가 됐든 어떤 소스가 됐든 시민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특히 이제 비영리 섹터나 시민분들이 좀 주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보는 그런 프로젝트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런 사례들이 다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조금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물론 이제 법적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여러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고 좀 지원해 나가는 게 저희 오픈 데이터 포럼의 역할일 수도 있고 정부와 니아의 역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 질문 한번 소화해 볼 텐데요. 다음 질문은 중복된 질문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아마 질문이 조금 추상적으로 써주신 것 같은데 뭐 기본권 관련된, 뭐 알 권리 관련된, 뭐 좀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아마 정보공개법에 따른 뭐 그런 행정 감시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활용했던 사례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김조은 활동가님이 아무래도 좀 사례나 이런 그냥 잘 선회하셔서 도움될 만한 답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정확히 뭔가요? 그러니까 인권 네. 뭐 데이터로 인권 네.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인권 문제 관련된 게 발생할 수도 있거나, 뭐 개인정보 문제는 이미 다뤘으니까요. 네네.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을지 뭐 그런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그 데이터에 한정된다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정보 전반에 좀 한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데이터로 이제 표현이 됐을 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라는 인식이 있는 거겠죠, 아마도. 그 지표라는 거를 어떻게 설정하냐라는 것 자체가 이를테면 이게 어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다라는 인식이 녹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떤 정보를 생산해내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우리가 성별 어떤 통계를 뭐 이렇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데이터를 생산할 것인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좀 얽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권적인 쪽에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그 코로나 때 저희가 정보와 정보 인권 그리고 뭐 정보 격차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토론회를 간담회를 한 3번 정도 열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 격차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그 중에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저희가 코로나 안에서 사실 그 장애인들에 대한 개별 통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코로나는 굉장히 좀 상황이 다른 주체들한테 되게 상황이 다른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 뭐 사망률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때까지 걸리는 어떤 뭐 과정들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실 부분들에 대한 뭐 통계들이 없달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공익 데이터, 공공 데이터 이런 거를 사실 얘기를 할 때 그런 그 인권적인 부분이라는 게 그런 통계 안에 어떤 주요한 문제로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그 현실이 사실 잘 이제 어떤 알 수 있어야지 이걸 문제를 사실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데이터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이제 또 생성이 되어야 되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공개가 되지 않았던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도 공개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런 각 부문의 영역에서 사실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실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하게 되지 않나, 그리고 데이터 또 전반적인 어떤 정보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마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익 양정수님께서 이것도 질문을 저희가 좀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하신 게 무엇인지. 네, 공익 데이터의 개방 범위와 활용에 있어서 국민들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아마도 이제 공익 데이터라는 이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좀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익 데이터 개념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나 이렇게 정부 측에서도 좀 연구를 시작하신 것 같고, 김도순 교수님도 아마 그 연구를 좀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익 데이터를 좀 먼저 고민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바라보는 혹은 교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중복된 영역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예,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리는 헌법사의 모든 기본권은 사실은 또 역시 제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리는 기본권은 누군가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누리는 기본권은 어떻게 보면 완전 제왕적인 기본권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조정되고 합리적으로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조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권이 대표적으로 그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제는 당연히 이제 보호됩니다. 헌법상 우리는 재산권을 기본적 어떤 권리로서 보호받는데 재산권을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용수익 처분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래할 수 없는 물품도 있고요. 장기나 이런 부분들. 또는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익을 내거나 또는 사용하거나 하는 데 있어 일정한 공적 제한을 역시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로 이제 국가의 어떤 작용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기본권을 제한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럴 때마다 다 보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가 공적 목적을 위해서, 즉 공익을 위해서, 공공의 전체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개별 개인들에게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사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요. 다만 그 기본권의 몇몇의 희생이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누리는 다른 국민들의 어떤 이득에 비해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그러한 부담을 조절적으로 서로 어루만져주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데이터라고 해서 민간이 생산한 데이터라고 해서 모든 어떤 절대적 권리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도 당연히 그것이 만약에 민간의 소유권의 대상이라면 그 소유권도 역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공적 활동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는 부분도 있지만 공적 가치를 위해서 일정 부분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공익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결국은 금방 질문하신 것에 취지해 보면, 아니 내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공이 잘 공개를 해서 민간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것, 그건 국가가 스스로 그런 가치를 알아서 법에 따라 잘 하는 거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국가가 마음대로 공개를 하라든지 공시를 하라든지 또는 강제로 뭔가 의무를 지운다든지, 이것은 일정한 추가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개인에 대한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도 비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저는 읽히고요. 그러한 질문은 어떻게 보면 공익 데이터의 우리가 논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이 데이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들, 일반 부동산이나 또는 자동차 같은 이런 재화가 아니라 데이터라고 하는 이 특수한 대상에 대해서 공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 일정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인가라는 어떤 기준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은 소위 데이터 거버넌스 액트라고 하는 초안을 2020년도에 마련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타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아직 법적으로 아주 구체화되거나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설정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설익은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최소한 이 데이터 이타성을 설명하면서 데이터 거버넌스 액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의 정보라도 여기는 더 조금 어떻게 보면 더 강해요. 상업 그것에 대한 대가 지급이 없이도 그 데이터에 대한 이타적 활용을 동의해야 된다. 데이터의 이타적 활용에 주목해야 된다. 데이터의 이타적 활용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논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는 데이터라는 것이 기업이 생산하더라도 기업이 독점적으로 누리는 어떤 부동산과 같은 과거의 그런 재화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발생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공익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이 독점적으로 가져갔을 때 생기는 폐해도 이제는 점점 주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엔 경쟁당국인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에 대한 독점 문제 또는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의 새로운 어떤 담합이라든지 독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시민사회단체에서 과연 그러면 데이터에 대해서 공적 목적을 활용을 통한 일정한, 즉 민간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주는 것을 얼마나 이 부분을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소관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나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소통해 나가고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가이드나 아니면 제도를 마련해야 가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데이터가 독점된다라는 것 또는 데이터가 공적 목적을 위해서 일정 부분 이타성을 가지고 활용된다는 것은 이제는 지능정보 사회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넘어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긍하고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충분히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문이 많이 남아서 좀 중복되는 건 제외하고 빠르게 소화를 해볼 텐데요. 요거는 아까 잠깐 답변을 주신 바도 있는데 공규현님께서 머신 리더블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머신 리더블, 데이터 측면에서 머신 리더블이 어떤 뜻인지 조금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뭐 준수님이 아주 짤막하게 10초 이내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신 리더블이라는 개념이 되게 영어라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로 저희가 마우스를 쓰지 않고 프로그램 하나만 돌리면은 그 데이터를 정제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를 머신 리더블 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제 엑셀 파일의 정도도 머신 리더블 하다고 할 수 있고, 일단은 저희가 마우스로 커서를 긁으면은 텍스트 형태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라고 해도 가공하기에는 준비가 된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속성이 달리고 뭐 이제 범주가 표현이 되면은 더욱더 머신 리더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해 주셨고, 법에서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라고 우리나라 말로 쉽게 쉬운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라고 정의가 돼 있고, 그 내용을 수정 변환 추출이 가능한 형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PDF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수정 변환 추출이 좀 어렵죠. 물론 여러 기술을 통해 추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엑셀은 바로 수정하거나 증감하거나 변환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PDF가 아닌 뭐 확장자, 뭐 엑셀이나 뭐 한글 파일도 마찬가지로 수정 변환이 가능하니까 기계 판독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가급적 엑셀이나 CSV 형태로 제공이 되면 진정한 머신 리더블에 해당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온 개념이라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아까 해외 정책이나 법제도는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공익 데이터나 아니면 뭐 공공 데이터도 포함해서 해외 사례에서 좀 유심히 보셨던 사례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이건 자유롭게 코멘트를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세 분 중에 해외 활용 사례 중에서 기억에 나시는 게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신가요? 네, 외국 사례 다들 좋아하시니까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수님 뭐 네, 코드프 코리아가 다 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 12개킹의 거의 시조세죠. 미국 쪽에서 아마 소화전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눈이 오면은 길가에 있는 소화전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눈이 쌓여가지고 소방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그 소화전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민분들이 소화전을 입양한다라는 컨셉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소화전 관리를 원래는 정부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지만 약간 자기 캐릭터 육성하듯이 게임하듯이 소화전을 다뤄서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걸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레벨도 오르고 경험치도 올라가는 약간 그런 활동을 게임처럼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두 분 생각 공유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 코멘트 해주시고 없으면 넘어갈까요? 네. 보다도 사실은 아까 그 우리 이준수 활동가님의 발표에 보면 약간 공익 데이터 사례처럼 우리가 들었던 것이 아마 마스크, 그죠? 약국의 그런 마스크의 잔량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해운대였던가요? 거기 이제 기지국 어떤 접속사 수를 통해서 혼잡도를 추측하는. 혹시 이 두 건을 보면서 어떤 공통점 같은 걸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같이 이제 법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이는 게 좀 있었어요. 뭐냐면 약국이나 통신사업자 다 정부의 요청에 묵살하기가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약국은 기본적으로 의료법이나 관련 약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에 따라서 보건위생에 관련된 정책에 응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단 제재도 가능하죠. 그 통신사업자는 대표적인 특허 사업입니다. 따라서 통신사업자가 일정 공적 목적을 위해서 그거 나는 싫은데라고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통신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주파수에 대한 할당 재할당에 대한 심사를 또 받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공익 데이터라는 관념을 우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공익이라고 하는 관념이 주는 어떻게 낭만성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는 주는 쪽의 입장에서는 그럼 나한테는 도대체 어떤 이익이 생기는 거지를 당연히 자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기업은 당연히 사적 어떤 이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익의 창출 없이 만약에 데이터만 주고 일정 위험이 발생한다면 글쎄요 제가 만약에 주주라면 그런 대표는 일정 부분 배임의 형의로 어떻게 보면 비난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공공의 영역에서의 어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민간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유인이 좀 필요합니다. 유인이 좀 필요한데 이 유인을 특허 사업자나 아니면 어떤 뭐 특정한 법적 의무를 지는 사람의 약간 억지 의욕을 가지고 하기에는 분명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말 그러면 민간의 창의로운 어떤 그런 데이터와 어떤 공적인 데이터를 어떤 융합한다든지 또는 민간의 어떤 데이터를 정말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이타적인 어떤 활동을 실제로 기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부가 좀 더 기민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 조금 주목을 했으면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라기보다는 이제 갓 시작된 제도인데 과기부가 소관하는 법률 중에 소프트웨어 산업법이 있습니다. 이제 지능이란 뼈의 소프트웨어법이죠. 소프트웨어 지능법으로 아마 법이 이름이 전면 개정됐는데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갔냐면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게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즉 민간이 일정한 투자하거나 또는 민간의 시스템이나 어떤 전산 자원을 공공이 활용하는 형태의 사업이 소프트웨어법의 근거로 들어갔는데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공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민간 채널을 이용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자녀 백신 같은 거 어디서 보십니까? 뭐 혹시 geo.kr 들어가서 보시나요? 아니죠. 카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카카오톡이라고는 민간 채널을 통해서 중요한 공적 서비스의 일정한 경로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처럼 일정한 민간의 시스템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공공 서비스가 앞으로 늘어날 텐데 이때 생기는 데이터에 관한 부분을 지금은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해당 채널이 운용하는 카카오의 데이터냐? 아니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냐? 아니면 여기 계신 활동가님들이 그 데이터 중 일부는 내가 좀 다른 차원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겠어라고 할 때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논의가 없습니다. 이런 영역도 민간이 아예 시스템 구축을 자기의 재원으로 들어가서 공적 서비스에 참여하는 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러한 사업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민간에게 다른 유인보다도 그와 관련돼서 생성된 데이터를 공공이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누르게 하고
또 그러면서도 해당 정보 중에 일부분은 특별히 뭐 영업 비리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익 데이터의 관념에서 일반 공중도 또는 공공도 다른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면서 해당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한다면 조금 더 저는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새로운 어떤 전기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재밌게도 역시 정보와 진흥 지금 이제 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바로 NIA에서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자정보 지원 사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사례와 뭐 해외 제도 뭐 다 관심 가지고 계신 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뭐 조은님 간단하게. 네. 해외 사례 제가 최근에 들었던 거 너무 좋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저희 코드4 코리아 아마 미덴핵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어선을 감시하는 레이더, 인공위성 레이더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되게 전 세계적인 인권 그 침해 감시 사실 뭐 노예 선박이라던가 이런 것들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그런 사례를 소개를 했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인권 침해를 하는 선박들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학습을 시켜서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이제 예측하고 그걸 더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그런 인권 감시를 하고 있는 국제적인 그런 그 인권 단체도 있다. 라는 거를 좀 들어가지고 그런 사례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해결에 그런 문제를 데이터로 풀어보는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이제 남은 질문들을 좀 한 번에 다 소화를 해볼까 하는데 뭐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셔서 의견은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리는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드4 코리아 관심이 생겨서 참여하고 싶다라는 공규현님 계신데, 네, 뭐 간단한 가입 절차가 있나요? 그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코드4 코리아 아무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대문짝만하게 어떻게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보에 성공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민주주의 포럼에서 혹은 데이터 민주주의 포럼에서 다루는 게 데이터 저널리즘도 포함되는지 문의하셨는데 당연히 저널리즘도 포함된다라고 답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공환님 이 질문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질문이긴 한데, 그럼 만약에 공유나 스스로 뭔가 공익 목적으로 기업들이나 민간에서 혹은 뭐 비영리 섹터도 최근에 데이터를 활발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공유했을 때 뭔가 인센티브나 그런 제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좀 연구나 그런 사례가 쌓인 다음에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는 뭐 개별 계약에 의해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데이터를 공개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좀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구독 눌렀다고 해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감형 조치가 완벽하지 않다 뭐 이런 취지로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신데 이 부분도 별도로 좀 다뤄야 될 주제인 것 같아서 좋은 의견으로 일단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궁금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것도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추후에 별도 자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체로 공공데이터 품질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공공데이터를 좀 최근에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품질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공무원의 평가에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당연히 지금 평가 제도가 있긴 한데요, 조금 더 직접적인 평가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정부에게 제안을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김상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으실까요? 뭐 코드4 코리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홍보 타임 한 10초 정도. 네. 저희 코드4 코리아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쓰는 사례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미대내기라는 행사를 열어서 어떤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필요한 도구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특히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파이썬 기초 사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노코딩 툴이라고 해서 노션 같은 데이터 분석 도구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4 코리아에서도 이제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꼭 코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교육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조우님도 뭐 계획하고 계신 교육이나 행사들 혹시 네. 있으실까요? 사실 어제 그 데이터 액티비즘 교육이 끝나가지고, 근데 사실 그런 비슷한 교육들을 저희가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수요가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 해보니까. 그래서 아마 뭐 빠띠 같은 좋은 그런 플랫폼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데이터 액티비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좋은 단체들이 있으니까 뭐 빠띠 정보공개센터 이렇게 뭐 다양한 단체들에서 사실 그런 교육 기획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가지고 좀 이렇게 소식을 좀 팔로우업 해주시면은 또 조만간에 공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마무리가 돼서요. 뭐 지금 개인정보 관련된 질문도 좀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Q&A는 이 정도로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익 데이터 관련된 뭐 법 제도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활용 사례, 추후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 뭐 해외 사례까지 포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청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감사드리고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이크를 운영진께 넘기도록 하고 오늘 포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열띤 토론에 참여해주신 패널 여러분들과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포럼의 세미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데이터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벤트에 당첨되신 모든 분들은 축하드리며 행사 종료 후 유튜브 더보기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첫 행사에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픈데이터 포럼 열린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